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전공의들의 임박한 면허 정지 처분을 유연하게 하고 의료인들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달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총리에게 지시했습니다. 의료 파국을 막기 위한 대화가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명인을 사칭한 투자 광고를 막아달라고 유재석, 송은희 씨 등이 직접 나섰습니다. 속칭 투자 리딩방의 사기 수법을 집중 분석해드리겠습니다. 40억 원에 이르는 초고가의 명품 시계들을 짝퉁으로 바꿔치기한 일당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감쪽같이 속아 넘어간다는 사기 행태를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사평론가 고성국 박사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당장 오는 26일부터로 예상이 됐던 전공의 면허 정지 처분이 늦춰지거나 무기한 유예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전격적인 이 지시 때문이라고 봐야 합니다. 자, 고 박사님께서는 이 상태를 어떻게 지금 평가하십니까? 네, 대통령의 지시는 유연하게 처리하라는 겁니다.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3월 26일이면 내일입니다, 내일. 내일부터 의사면허 정지라는 행정처분이 이제 시작될 예정이었어요. 근데 의사면허 정지라고 하는 행정처분은 통상적으로 3개월 정도 단위로 이제 시작이 돼요. 네. 그러니까 한 번 행정처분이 내리면 뭐 열흘 정지 이런 게 없고 네. 그냥 3개월 정지. 최소 단위가? 그다음에 뭐 1년 정지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네. 면허 정지를 당하면 이제 의사활동을 못 하죠. 근데 의사활동을 못하는 면허정지 기간 중에도 뭔가 의료행위를 할 때가 있어요. 그 그렇죠. 경우에는 진짜 중범죄를 저지르는 거가 됩니다. 그건 안 되는 거군요. 그건 마치 운전면허 정지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했을 때 가중처벌 받듯이. 그때는 큰 범죄가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유연하게 처리하라고 했으니까 두 가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당장 내일부터 기계적으로 다 안 할 수도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이제 그동안은 통상적으로 면허 정지하면 3개월이 기본이었는데 네. 그거를 좀 줄여서 뭐 열흘이나 한 달이나 그건 행정처분이니까 행정부서가 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렇죠.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기본 석 달이었다는 것이지. 뭐 일주일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언제 할 거냐, 어느 강도와 수위로 할 거냐에 대해서 유연하게 처리하라고 하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으니까 그건 보건복지부가 당연히 그걸 감안해서 일단은 내일부터 행정 처분하는 것은 중단 또는 유예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윤 대통령의 이런 전격적인 지시는 24일 오후에 역시 전격적으로 중재에 나선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중재 건의를 수용하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1시간 가까이, 한 50분가량 비공개 간담회가 이루어졌는데 대화 내용이 좀 나왔죠? 네. 그 전국 의대 교수 협의회 쪽에서 이제 제자들 아닙니까? 전공의들의 경우에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당장 면허 정지를 당하거나 그 밖에 의사로서의 그 인생에 심각한 이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으니까 제자들을 구하기 위한 충정으로 교수들이 지금 나선 겁니다. 네. 그랬는데 교수들이 나서서 뭐 정부하고 대화를 하려고 해도 이게 잘 안 되니까 집권당인 국민의힘에다가 중재 요청을 한 것 같아요. 네. 어제. 그래서 교수들의 그런 요청을 받고 한동훈 위원장이 나서게 된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집권당의 비대위원장 아닙니까? 이런 현안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의대 교수들의 중재 요청까지 있었으니까 안 났으면 오히려 이제는 국민적 지탄을 받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이고요. 네. 그런 상태에서 사실은 참 이제 고약한 것이 한 달쯤 전에
그 더불어민주당과 또 일부 야권에서 이 정보지를 인용한 이런 그 공격이 있었습니다. 지라시라고 하죠. 예, 뭐냐면 이 의료 사태의 갈등을 고조시켜 놓고 짠하고 마지막에 뭐 한동훈 위원장이 해결사처럼 나타나서 중재를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 이런 식의 이른바 약속 대련설이죠. 그 공격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나서고 싶어도 그 공격 때문에라도 나서기가 어려웠던 점들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수들이 자기 제자들을 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집권당에서라도 좀 나서달라고 하니까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나서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대통령실에다가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요청을 수용하는 형식으로 네. 그러면 유연하게 대처하라. 그리고 우선 대화를 그러면 시작하라. 네. 그런데 이때 대화의 주체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도수 총리를 지적했어요. 아까 이 부분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미 이 의료 사태가 보건복지부 관할을 넘어섰어요. 그렇죠. 의대생 정원을 뭐 몇백 명씩 또는 50명씩 이렇게 배정하는 거는 교육부 소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이 사안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두 부처가 함께 엮어서 뭔가를 해야 될 상황이 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이 부처를 모두 총괄하는 한덕수 총리가 의료계 관계자들과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합당하다. 이런 요구들이 그동안 있었거든요. 네네. 윤석열 대통령도 그 한덕수 총리한테 대화하라 이렇게 지시를 한 겁니다. 자, 이런 지시 또 이런 그 간담회에 따라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사단체와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서 대화에 나설 예정인데 일단 전의교협의 오늘 아침 입장은 나왔습니다. 2,000명 증원 자체는 철회돼야지만 대화를 할 수 있다. 그리고 한 위원장과는 이 증원 얘기는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강경 입장을 계속 밝힌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다고 우리가 영명 증원을 요구한 건 아니다. 또 이런 말을 또 한 게 보도가 됐거든요. 이건 무슨 소린가요? 이번 사태 이전에 의협 지도부에서도 우리가 증원 절대 안 된다는 건 아니다. 뭐 이를테면 350명이다, 500명이다 그러면서 의협 쪽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영명 증원 주장하는 건 아니다. 이 얘기는 그 연장선에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참 쉽지 않은 것이 정부는 이미 그 내년도 입시 요강에 해당되는 그 의대 정원을 발표를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의료계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2,000명 증원을 그러면은 백지화한다거나 또는 축소하는 식으로 조정을 할 경우에는 어느 대학교인가는 또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손을 대야 될 테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 대학교에선가는 줄여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발표를 한 상태에서 그렇게 다시 행정혼선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게 후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증원 문제는. 저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그 협의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에 좀 줄이는 방법도 있고 이미 발표를 했으니까 내후년부터 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의대 정원이 아니라 필수 의료, 지방 의료 붕괴를 어떻게 막을 거냐는 것 아닙니까? 네네. 이전과 관련해서 아주 확실한 의료계에서 요구해 왔던 것보다도 더 강한 조치들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방식의 패키지 딜로 이 문제를 가져가야지 정원 문제는 따로 다루고 뭐 지방의료 따로 다루고 필수의료 따로 다루고 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당장 직면해 있는 문제는요. 25일부터 일괄 사직서를 내겠다고 선언한 의대 교수들입니다. 가장 많은 증원이 이루어진 충북대병원 비대위가 교수 비대위가 가장 강경한데요. 하지만 25일 이 합의로 일부 의대에서는 사직서 제출이 좀 미뤄질 것이라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우선 총장은 여기서 말하는 총장, 충북대 총장 말합니다. 의대 교수들과 협의 없이 현 정원의 4배 규모로 증원을 신청했다. 따라서 항의 표시로 전원 보직 사임을 결정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충북대병원 의대 비상대책위의 얘기입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39개 의대 가운데서 내는 곳도 있고 안 내는 곳도 있고 지금 좀 강원이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뭐 이제 의대 교수들이나 의사들도 지금 정부와 협상하자는 쪽과 강경 투쟁하자는 쪽으로 많이 갈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충북대 말씀하셨잖아요. 충북대학교는 국립대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의료로 보면 의료 거점 대학의 역할을 해야 되는 곳인데 네네. 의대 정원이 현재까지 49명이거든요. 50명 이하는 미니 의대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충북의 의료 거점 병원인 국립대학교, 충북대학교가 정원이 미니 의대 수준이다 그러면 뭐 좀 부자연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충북의대뿐만 아니라 저기 경상남도 진주에 있는 국립대 여기도 정원을 200명으로 맞췄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0명 규모로 해서 지방 의료의 근거지를 확실하게 좀 발전시키자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 충북대만 딱 따로 떼놓고 이게 200명 갑자기 증원하는 게 맞냐, 49명을 유지하는 게 맞냐 이렇게 논쟁할 수는 있지만 네. 저는 이것은 큰 흐름에서 보면 저는 지방의대와 필수 의료를 발전시킨다는 점에서는 저는 정부의 방침에 전 나름의 합리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자, 그와는 별도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의대 교수들 중에서 일테면 가장 비중이 큰 데는 역시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아니겠습니까? 서울대 병원하고 해서 1,700명이 네, 넘어요. 그렇습니다. 그 서울의대와 서울대병원 의대 교수들이 아직도 입장을 명확하게 지금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오늘 다시 모인다고 하거든요. 오후 5시에 한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정부가 대통령이 총리에게 적극적인 대화를 하라. 그리고 행정조치가 임박해 있는데 그것도 유연하게 하라. 그리고 이 과정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중재라고 하는 것이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 중재는 한동훈 위원장이 내가 해보겠다고 나선 게 아니고 의대 교수 협의회의 요청에 의해서 지금 이게 중재가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과정을 다시 무로 돌리는 이런 강경 투쟁 방침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 점에서는 좀 대화와 수습의 가닥을 잡아가는 쪽의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그 경우에 첫 출발은 현장 복귀입니다. 네.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은 정부와 의료계, 의정 간의 대화가 어떻게 되건 뭐 의대 정원이 어떻게 결정되건 우선 복귀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네네. 환자 곁을 지키면서 싸움을 하더라도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네. 저는 이 선복귀 후 대화라고 하는 원칙이 오늘 내일 이 의대 교수들의 어떤 입장문 정리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좀 정리가 돼 가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요. 역시 의대 교수들 중에 한 분인 이미정 단국대병원 소아청소년 과장이 22일 한 의료 매체에 기고한 글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좀 추려보면 사직의 도리를 다하고 사직을 해도 사직을 해야 한다. 아픈 환자를 버려두고 병원을 나서는 순간 국민에게도 지고 우리 스스로에게도 지게 된다. 자, 저 글이 지금 큰 화제가 되고 있어요. 물론 이분은 2,000명 증원 방침에는 본인도 반대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저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자, 저 글이 지금 SNS에서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그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저 이미정 교수가 소아청소년과 과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필수 의료 분야의 담당 과장이에요. 굉장히 그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분인데 뭐 제가 다시 되풀이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의사는 환자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법 이전에 모든 의사의 그거는 그 철학이에요. 제네바서는 히포크라테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지키지 않고서는 어떤 이야기가 가능하겠느냐. 네. 그걸 지키지 않고서 어떤 설득이 가능하겠느냐. 이 얘기를 지금 다시 한 것이거든요. 그 점에서 저는 의사들이 글쎄요. 의사마다 좀 다를지는 모르겠는데요. 환자를 외면한 순간 그 의사가 겪게 될 그 정말 인간적인 이 자괴감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의료 현장을 떠난 의사들한테 굉장한 고통으로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빤히 환자들이 있는데 사직이라고 하는 거 그것은 의사들의 권한이라고 의사들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네. 그건 환자한테는 협박 아닙니까? 네. 예, 그렇게 보일 수 있다.
우리 의도, 그러니까 의사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의도와 관계없이 그렇게 국민들한테 비칠 때, 네. 그렇게 환자들한테 비칠 때 우리가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자성의 목소리를 한 번쯤은 좀 같이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미정 교수의 얘기, 면허정지가 협박으로 보이듯 우리의 사직도 국민들에게는, 환자들에게는 협박으로 보일 것이다. 네. 참 울림이 큰 얘기입니다. 이런 또 움직임도 있습니다.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자, 일각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 이른바 조리돌림, 또 강요를 거둬달라고 SNS에 긴급 호소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도 예. 심각하다고요, 상황이? 이게 인민재판처럼 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장에 남아있는 그 전공의 동료들 또는 선후배들 누군지 빤히 알잖아요, 자기들끼리는. 그리고 복귀를 하기를 원하거나 또는 복귀한 전공의들 자기들끼리 빤히 알잖아요. 네. 분명히 이 사태가 끝나고 나면은 선후배가 될 거고 친구가 될 거고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동료가 될 건데. 평생 의협을 같이 하는 동료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부분에 있어서 생각이 차이가 있다고 전체 의대생들 앞에 신원을 공개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 뭘 반성을 하라고 그러고, 이거야말로 우리가 그 6.25 때 봤던 인민재판 그 모습 그대로 아닙니까? 저는 이 젊은 그 의대생들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막 욱하는 감정도 있을 수 있고, 또 그것이 모이다 보면 집단적으로 저런 이 왕따를 시키고 또는 결과적으로는 저게 엄청난 인격 살인에 해당되는 폭행일 텐데, 네. 뭐 그런 거를 아직 젊으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네. 그러나 저 정도는 우리가 이해할 만한 이 사회적 지위고 인식 아닙니까? 저거는 인민재판이고 심각한 그 민주주의의 그 적에 해당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에서는 저것은 단순히 자제하라 차원을 넘어서 사법 처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 점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다른 생각이 존중받는 사회가 곧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민주주의 사회는 시끄러운 것이죠. 획일화돼서 누군가의 명령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 자체,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지난 22일은 제9회 서해 수호의 날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어뢰에 맞아 처참하게 파괴된 천안함 선체 아래에서 추념식을 주도했는데요. 직접 보고 또 들어보겠습니다. 네, 22일 제9회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네.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감행한다면 반드시 더 큰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적당히 타협하여 얻는 가짜 평화는 국민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의 안보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뿐입니다. 네, 유족들과 또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요. 일일이 악수하고 또 일부 유족들은 또 이렇게 이렇게 포옹도 해주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대화를 일일이 여러 번 만난 사이들이거든요. 윤 대통령이. 자, 편안한 피격으로 산화했던 고 김태석 원사의 막내딸 김해범 양. 당시에 불과 5살이었는데 이제 어엿한 숙녀가 됐죠. 윤 대통령은 이 김해범 양이 아버지를 그리는 편지를 낭독하자 듣다가 눈물을 훔치기도 했어요. 네. 그 천안함의 선체가 인양돼서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곳이 그 평택에 있는 제2함대 사령부입니다. 그러니까 제2함대 사령부니까 당연히 바닷가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닷바람이 굉장히 세게 부는 곳인데요. 네. 예, 그래서 어제도 저렇게 바람이 굉장히 세차게 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제2함대 사령부 안에 들어가면 이제 천안함이 두동강이라는 선체가 그대로 이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네. 예, 매달려 있는데 이제 핵심이 되는 게 이게 어떻게 폭침됐냐거든요. 그 현장을 가면 거기 설명해 주는 안내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한번 가서 설명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네네.
북한군이 잠수함에서 어뢰를 쏴서 그 어뢰가 직접 천안함을 때린 것이 아니라 천안함 밑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터져가지고 기포를 만들고 아하. 이 기포 때문에 선체가 들렸다는 거거든요. 아, 예. 그러면 선체 무게 때문에 들렸다가 다시 내려올 때 엄청난 무게로 이게 내려오면서 이제 갈라진다는 거예요. 타이타닉 같은 상황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 절단면들이 있습니다. 네네. 이 절단면이 균일하지는 않는데 네. 어느 면은 이쪽과 이쪽이 이렇게 붙어 있다가 이렇게 갈라졌다든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천안함 저 선체는 우리 국민들이면 누구나 다 신청해서 가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한 번씩 가서 보시면 좋겠고, 거기 가면 이제 안내하는 분들이 이렇게 해서 폭침이 됐다라고 하는 설명들을 해주시고, 그 옆에 천안함 46용사와 한조 준이까지 이렇게 영영이 모셔져 있어요. 그 부분 거기서 좀 참배도 하시고 그렇게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김해범장의 울음, 그리고 윤 대통령의 울음이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추모식에 참석한 한동훈 위원장과 함께 파괴된, 지금 고 박사 말씀하신 대로 그 절단돼서 아주 처참한 천안함 선체 이곳저곳을 함께 둘러봤습니다. 직접 보시죠. 네, 한동훈 위원장과 함께 지금 그 고 박사님이 말씀하신 그 밑으로 직접 들어가서 지금 보는 거예요. 명백하게 도발과 공격을 당했는데도 이게 뭐 이래가지고 왜곡 조작 이렇게 선동을 해서 희생자들도 죄인처럼 모욕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말이지. 그렇습니다.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네. 자,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최원일 전 천안함장, 당시 천안함장으로부터 그때 그 처참하고 치열했던 상황에 대한 브리핑도 함께 받았죠? 네, 그 조금 전 자료하면 조금만 더 한 번 더 보여주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설명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저 장면을 보니까. 이게 만약에 직접 어뢰로 해서 포탄 파편으로 끊어진 거라고 하면 절단면이 날카로워요. 네. 그런데 저 장면을 보시면 이렇게 약간 좀 울퉁불퉁 이렇게 예, 아주 그냥 뭐 예, 이렇게 들어가고 막 이렇잖아요. 예, 저기 나옵니다. 예, 저거는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수축되면서 이게 그 철이 안으로 끌어당겨져서 생긴 그런 흔적들이라는 거예요. 최원일 전 함장이 그런 네. 상황을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저렇게 생겼죠? 예, 이게 울퉁불퉁하잖아요. 네. 날카롭게 딱 절삭된 것이 아니라 네. 그렇기 때문에 저것이 그 어뢰의 기포 공격에 의해서 그리고 그 기포가 이렇게 급팽창했다가 수축하는 과정에서 왜 그 물건이 안으로 확 끌려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생긴 흔적들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런 방식으로 아주 과학적으로 사실에 근거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예. 자,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천안함 모자 그리고 천안함 티셔츠를 자주 착용했습니다. 또 해외 순방을 나갈 때도 그런 모습을 자주 보여줬습니다. 자, 왜 그렇게 한다고 보십니까? 천안함을 정말 잊지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22일이 그 서해 수호의 날이었잖아요. 서해 네. 수호의 날은 천안함 46용사 그리고 한주 준이 그럼 47분 아닙니까? 여기에 연평도 해전에 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5분인 예, 거죠. 그리고 연평도 포격 사건에 해병 2사람의 전사자 있습니다. 다 해서. 네. 그래 다 해서 55명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대통령도 스스로 잊지 않기 위해서 또 국민들한테 잊지 맙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천안함 모자를 저렇게 자주 쓰는 것 같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천안함과 연평해전 전사자도 있고 전상자도 있습니다. 유족들을 각별히 챙겨왔습니다. 그 장면을 돌아보겠습니다. 천안함 46분의 그 용사와 한준호 준이 또 연평 해전의 그 6분의 용사와 또 연평도 포격전의 두 용사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유가족께도 더욱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나라를 지킨 영웅들을
제대로 예우하고 유가족들을 억울함이 없도록 따뜻하게 모시는 것이 정상적인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네, 22일 추념식이 거행될 때 식장 앞 바다에서는 부활한 신천안함, 새천안함이죠. 36발의 함포를 발사했고 하늘에서는 조명탄 55발이 투하됐습니다. 이 자체가 큰 의미를 지니는 거죠? 네, 조명탄 55발은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 그 메시지도 나옵니다만 모두 55명의 서해 용사들 한 분 한 분을 의미하는 그런 조명탄입니다. 네. 그리고 이 신천안함은 천안함 선체는 지금 평택 제2함대 사령부에 있습니다만 아까 보신 대로요? 네, 그 천안함이라는 이름을 살려서 훨씬 더 강력한 이 호위함으로 지금 다시 전역했어요. 취역을 한 거죠? 취역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신천안함 이름을 달고 있고 여기에 그 윤영아 상사의 어머니가 기증해 주신 그 기관총도 달려 있고 그리고 천안함에서 근무했던 우리 장병들이 몇 명 지금 신천안함에 승선해서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맥을 잇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이 서해 수호의 의지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대한민국을 지켜나가겠다고 하는 우리 군의 이 상승의 정신을 함께 계승하는 그런 아주 뜻깊은 행사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9.11 테러 때 이 희생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부는 걸 롤콜이라고 하고 작년 행사 때는 윤 대통령이 직접 했는데 올해는 이 롤콜이 영상으로 재현이 돼서 그분들의 이름 하나하나가 불려졌습니다. 자, 고성국 박사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재석, 송은이, 김미경 등 유명 연예인들을 사칭한 투자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피해자와 액수가 급증하자 피해를 본 연예인들이 직접 나서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간곡히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좀 전담팀을 만들어서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네, 이 주제는 백기종 동국대 법무대학원 지도교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유명인들을 사칭한 가짜 광고가 SNS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보다 못한 피해 연예인들이 직접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네요. 네, 지금 그 연예인들 사칭, 소위 말하면 이제 AI 인공지능을 이용한 그 딥페이크라는 걸로 얼굴 합성을 해가지고 소위 이제 리딩방을 운영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80%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하고 또 30억이 100억을 만들 수 있다라는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허황된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유명 연예인들을 내세워서 사칭을 하니까 여기에 깜빡 속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뭐 아르바이트로 번 돈, 또 암보험금으로 탄 돈, 또 내지는 퇴직금 이런 걸 모두 정말 피 같은 돈들. 그렇죠. 정말 그 점차적으로 쏘가서 투입을 해가지고 결국 사기를 당하는 이런 피해 사례들이 많아서 사실은 연예인들이 지금 유사모라고 해서 그 사칭하는 이런 부분에 속지 말라라고 하는 모임까지 만들어서 이 기자회견을 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네, 이름들이 화려해요. 유재석, 신혜라, 김용만, 김원희, 이성미, 존리, 네. 김미경. 그러니까 저도 지나가다 봤는데 한번 보게 되더라고요.
사실은 지금 유명 연예인들이라든가 또 전 그 투자 자문사 대표라든가 뭐 개구몬이라든가 이런 연예인들을 사칭을 하는 게 굉장히 그 소위 피싱 효과라고 합니다. 이 낚시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은 그 유튜브 같은 걸 활용을 해가지고 광고를 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형태의 정말 피 같은 돈, 이런 돈이 투입이 되면서 결국은 소탐대질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런 어떤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면 이게 전부 뭐 주식 리딩방처럼 같은 유사한 피싱 사기범들이 행하는 이런 범죄이기 때문에 정말 굉장히 큰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자회견 보셨습니다만 그 이제는 연예기획사 대표까지 된 송은희 씨, 뭐 존 리 전 대표, 유명 강사 김미경 씨 등등 뭐 황현희 씨 뭐 투자로 돈 많이 벌었잖아요. 실제 피해 사례를 얘기를 많이 한다죠? 뭐 사실은 이 송은희 같은 경우에는 송은희 씨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실제라고 얘기를 해도 믿지 않을 것 같다. 그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황현희 씨 같은 경우는 개구 우먼으로서 상당한 스타성이 있는 분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그 활용을 한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앞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런 부분에 결국 속게 된단 말이죠. 이렇게 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금융 사기를 당하는 그런 형태가 지속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더 이상의 피해를 확산시키는 걸 막자라고 하는 측면인데 지금 통계를 보면 야 이게 대단합니다. 1,000건에 1,200억인데요. 실제로는 1조 가까운 투자 사기를 당했다. 이렇게 지금 통계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연예인들이 직접 찍은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유사 영상, 바로 딥 페이크 기술이 적용이 됐습니다. 자, 어떻게 나옵니까? 이런 광고들이. 지금 이 딥페이크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보통 그 SNS라고 해서 이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뭐 유튜브라든가 또 아니면은 그 페이스북 같은 형태에다가 이제 광고성으로. 그러니까 저게 유재석 씨가 찍은 게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저게 이제 AI 인공지능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유재석 씨 같으면 국민 MC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하니까 실제로 믿게 되는 거고요. 저것도 황현희 씨가 찍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소위 말하면 딥페이크 형태죠. 가짜로 합성을 해서 진짜인 것처럼 내세우는 이런 형태이거든요. 이러기 때문에 결국은 속게 되는 형태고 앞에 제가 점진적으로 사기를 당한다고 하는 부분은 처음에 이 사람들이 수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일괄적으로 다 같은 동일한 내용은 아니지만 폰지 사기처럼 일부분을 배당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모두 잠적을 해버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피해가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네. 유명인을 사칭한 이런 범죄 정말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굉장히 큰 화두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아주 뭐 이영애 씨, 뭐 이런 유명 연예인들 이미지가 아주 좋고 성실한 분들을 딥페이크 하니까 보게 됩니다. 믿게 됩니다. 이게 문제죠. 아까 그 피해액이 1조 원에 이를 수도 있다. 물론 이거는 뭐 추정치이긴 합니다. 실제로 작년 석 달 동안 피해액이 1,200억 원을 넘어섰다고 하는 것이 있고요. 돈들이 다 그냥 귀중한 돈들이네요. 사실 그렇습니다. 뭐 암보험금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20이나 10대 후반 20, 30 청년들이 정말로 그 피눈물 나는 형태로 쓰지 않고 모아놓은 아르바이트비라든가 그다음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30여 년간이나 25년, 30여 년간 평생을 직장 생활을 하고 나온 퇴직 그다음에 연금 이런 것들을 수령을 해서 모두 여기 이 소위 말하면 사기꾼들에게 이 줘버리는 형태가 돼버리거든요. 이러기 때문에 이런 어떤 피해액이 정말 국민들 그 가슴앓이 하면서 평생 한이 되는 이런 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어떤 그 방비 시스템이 시급하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경찰이 이제 1조 원이 넘어선다고 말은 하는데 경찰은 뭐 이게 대책이 있습니까? 사실 이게 이제 금융사기범이라든가 보이스피싱 범죄 이런 형태가 이제 나뉘는데 정말로 금융사기범 같으면 예를 들어서 이 사이버 수사라든가 이런 걸 진행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보이스피싱범이라고 하는 부분은 해외에 주로 서버를 둔다라든가 또 실행책은 물론 국내에 있습니다만은 수사 자체가 쉽지 않죠. 그리고 이제 피해액을 산출한다라든가 그다음에 국제 공조를 얻어서 수사를 해야 되는 이런 어떤 난맥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선진화된 어떤 기법을 도입을 해서 이 시스템을 진화시키는 이런 형태로 수사를 하겠다. 이런 지금 의지는 보이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상당히 난망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거를 잡는다고는 하는데 잡을 방법이 지금 딱히 없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걸 이제 본인들이 좀 알아서 우선 해야 돼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방심위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적극 대응하겠다고 이제 공조하고 있는데 자, 시민들 우선 피해를 안 봐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는 게 우선 최선이겠습니까? 사실 이제 그 제가 앞에 소탐 대실이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굉장히 적은 투자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는 부분은 절대 속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합성 사진, 그 AI 딥페이크 형태로 유명인들을 내세우는 사칭하는 곳. 이런 딥페이크를 곳을 어떻게 알아봐야 돼요? 예, 딥페이크.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해당되는 곳을 믿지 말고 전화를 하면 됩니다. 근데 딥페이크가 뜨는 형태로 만약에 그 URL이라든가 아니면 그 주소로 전화를 하거나 이 클릭을 하잖아요. 확인해봐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운용하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 또 속나요? 그래서 또 속게 되니까 정말로 믿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고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지만은 반드시 확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금감이라든가 아니면은 인터넷 진흥원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금융정보이라든가 방심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전화만 해보셔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시면 이렇게 커다란 피해를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을 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 이 사기가 이제 저렇게 지능화하고 첨단화했으니까 안 속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터무니없는 수익 낸다는 것부터 일단 의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요새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자, 또 하나의 사기 수법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라파엘 나달. 클레이 코트를 뭐 제패한다고 흑신이란 별명이 붙어 있는 세계 슈퍼스타죠. 지드래곤 씨. 이런 세계적 셀럽들만 찬다는 명품 시계가 있습니다. 이른바 리처드 밀인데요. 자, 여기 이 시계를 가지고 아주 수십억대 사기를 당한 또 친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작년 7월에 발생한 사건인데요. 이 태국 사람이 이제 소위 말하면 시계, 그 리처드 밀 이 시계를 판매를 하는 분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국내에서 이 한 두 번의 거래를 한 상태에서 이거를 계획을 하죠. 범행을 어떻게 하느냐? 진품을 5점을 가져와라. 우리가 그러면은 이걸 구입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냥 이렇게 사진으로 봐서 전문가들도 구별이 쉽지 않다면서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5점을 가지고 이 태국 사람, 벤츠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어떤 실행을 먼저 하냐면 공모 관계를 모집을 합니다. 이렇게 돼서 짝퉁을 미리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구입한 장소에서 그 태국 사람이 가져오니까 이걸 사진을 찍어서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내실로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게 문제군요. 그래가지고 짝퉁 만들어 놓은 걸로 교체를 체인지를 해버립니다. 거기서 바꿔치기.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사실 손목에 차고 있는 태국 그 판매상이 차고 있는 시계도 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돼서 6점을 가짜로 바꿔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알게 되죠. 그런데 이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경찰에 진품을 판매하겠다고 해서 1억 6,500만 원 상당 계약금까지 테더, 소위 가상화폐로 줬는데도 불구하고 사기를 치려고 했다. 사기 미수로 긴급 체포까지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수사상 드러나서 이 사람들이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그런 사건입니다. 네. 법원은 말씀하신 대로 이 주범들에게 양형 기준보다도 높은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이 밝힌 이유가 있지요? 지금 법원에서는 사실은 이제 사전에 계획을 했고, 그 다음에 치밀한 어떤 그 계획을 한 상태에서 조직적으로 실행을 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소위 말하면 40억 상당이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굉장히 중형이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또 뭐냐. 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돼가지고 사실은 중형을 선고를 했는데 굉장히 많은 공범들이 드러났어요. 현재 피해액 중에서 4점의 리처드 밀 시계가 지금 아직까지 소재가 행방불명이 됐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을 가장 중시해서 중형을 선고를 한 것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진품 리처드 밀 4개는 네. 아직도 못 찾았다고 하는데 네. 이게 장무라비 영화나 드라마 보면 그렇죠. 추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런 시계는 잘 드러나기도 쉽지 않다면서요? 쉽지 않죠. 예, 사실은 그 고가의 유명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은닉을 합니다. 그래서 수사가 소홀해지거나 좀 잠잠해질 때까지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 처분하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경찰에서는 이 4개의 시계를 계속 추적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한 개당 시가가 보통 3억이 넘는 시계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치밀한 수사를 해서 피해 회복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뭐 시계 하면은 뭐 롤렉스 아니야?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 사기 대상이 된 이 손목 시계 리처드 밀은 가장 싼 게 1억 원이라고 합니다. 엔트리라 그래서 시작할 때 사는 시계가 한 1억 원 한대요. 대체 어떤 시계입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가볍다. 앞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리사르 밀이 2001년 설립한 건데요. 사실은 스위스의 최고급 시계 브랜드이죠.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가벼운 시계. 라파엘 나달이 사실은 스포츠 테니스 스타잖아요. 그렇죠. 격렬한 운동을 할 때도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되는데 2022년 기준에서 1조 8,500억 원 매출을 올렸는데 통상 1년에 4,000개 정도 생산하는 부분이고 전부 맞춤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계를 가지고 있는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유명 브랜드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 그 셀럽으로 통하는 정도로 알려지고 있는 시계이기 때문에 정말 앞에 말씀을 하지만 1억 원에 구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소장하고 있는 기간에 따라서 3억이 넘는 돈으로 상승을 하는 이런 형태로서 소위 1년에 4,000개 소위 많이 소장이 만들면 굉장히 적습니다. 많이 만들면 한 5천 개 만들고 제작 기간에 상관없이 또 비용도 깎아달라는 게 뭐 전혀 안 없습니다. 통한다면서요? 예, 뭐 19g. 사실은 시계가 19g이라고 하면 정말 대단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계를 맞춤식으로 해가지고 기한 상관없이 비용 상관없이 이렇게 제작 맞춤을 받아가지고 생산해내는 건데 전 세계적으로 1년에 4,000개 정도밖에 제작을 안 하기 때문에 정말 희소 가치가 큰 그런 시계로 알려져 있죠. 네.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흑신이라 불리는 세계적 테니스 스타 스페인의 라파엘 나달이 처음에는 싫어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가장 좋아하는 시계라고 합니다. 지드래곤도 이 시계 하면 또 껌뻑 죽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어떤 시계입니까, 진짜로? 야, 이 지드래곤도 이제 차고 있다라고 해서 사실 셀럽들이 많이 찬다고 하는 부분은 그 셀럽에 플러스 셀럽이 되는 겁니다. 야, 지드래곤이 그 리처드 밀 시계를 차고 있으면 그게 자체가 화제가 되면서 굉장한 이런 내용인데 18.83g이면 네. 정말 뭐 느낌이 없겠어요? 19g. 그러니까 격렬한 운동을 하는 라파엘 나달의 테니스 스타, 소위 말하면 테니스 선수가 운동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거의 몸에 착용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볍다라는 거죠. 그래서 착용감이 없기 때문에 운동에도 지장이 없고 그다음에 시합에도 지장이 없다고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정말 말씀처럼 깃털처럼 가벼운 시계다 그래서 특히 운동선수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시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짝퉁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리처드 밀이 또 사기 대상이 된 것 같습니다. 요즘 중고거래에서 명품 시계 사기가 많다고 하는데요. 자, 어떻게 해야 속지 않을 수 있을지 좀 요령을 말씀해 주시죠. 이제 가장 먼저 상대방 신분을 확인하는 게 좋거든요. 뭐 제주 동부서에서도 사건을 취급했고 서울에서도 있었지만 뭐 1,800만 원 상당의 시계라든가 또 뭐 1억대 가까운 시계를 가져왔는데 확인하겠다 그러고 가지고 도주를 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치를 하는 것이고 두 지금 번째는 저 달아나는 사람 잡히긴 네, 했지만 그렇습니다. 그냥 아주 순식간에 달아났대요. 네네. 그렇게 하고 또 CCTV가 있는 상태에서의 중고 거래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어떤 게 있냐면 가장 제가 핵심 말씀을 드리면은 소위 지구대나 파출소 CCTV가 있는 곳, 가까운 곳에서 거래를 하게 되면 가장 안전하게 할 수 있는데 왜 이런 게 중요하냐면요. 경찰서나 파출소 앞에서 거래하자라고 하면 실제 가품을 가지고 나타나는 경우나 아니면 가지고 도망을 하겠다는 범인들은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하나의 검증하는 그렇죠. 방법이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시계를 거래를 한다라고 하면 범인은 나타나지 않고 진짜로 이 거래를 하겠다는 사람, 진짜를 들고 하겠다는 사람만 나타나고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난다. 이런 측면을 유의 깊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있습니다. 요즘 중국 직구 거래로 난리가 난 알리, 테무 또 있죠. 뭐 이런 것들이 많아서 많이들 사시는데 주의해야 될 게 있다고요?
사실은 이제 알리테무 지금 쿠팡과 세계적으로 양대 산맥을 이룬다라고 하는데 30만 원짜리 물건을 샀단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뭐 뚝뚝 끊어지는 소리가 난다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의 소위 제품에 대한 굉장히 불량한 형태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런데 예를 들어서 이 테무나 알리 쪽에 요청을 하면은 이게 이 소위 말하면 저질이라든가 비싼 제품이 아니라고 하는 소위 메이드 인 차이나인데 일본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가짜라는 걸 둔갑시킨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가품이라는 걸 확인해서 보내라.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상도 굉장히 그 어려운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정말 보상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 가장 먼저 주의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네. 이용자 수가 뭐 1,000만 명이 늘었고 네. 싼 맛에들 많이 시키시는데 이 불량품 짝퉁이 여기에도 많다. 물론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뭘 가장 주의해야 된다고 보세요? 사실은 이제 그 보통 가격에서 굉장히 싼 가격대의 제품은 거의 믿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가 생산이라든가 유통에 그 들어가는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체가 손해를 보고 팔 수 없다라고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유의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뭐 공정거래위원회라든가 소비자보호센터에다가 하면 되지만 이것도 보상받기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시일이 걸리면서 원래 중국 쪽에 있는 이 본 회사에서는 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정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이 사기 두 건을 보면서 느낀 점, 일확천금 너무 좋아하시지 말고요. 항상 경계하고 조심하시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백기종 동국대 법무대학원 지도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월요일 정책인 이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재방송은 오전 6시 10분부터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